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청운당이라는 작은 골동품 가게를 20여 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제 가게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해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줄어들고 새벽의 고요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설렙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일찍 문을 연 이웃가게 주인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제겐 큰 기쁨입니다. 사실 저는 이 조용한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손님 없는 고요한 가게에서 골동품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정리하는 시간은 그 어떤 명상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물건을 닦으며 그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흠집 하나, 유약의 미묘한 색감 변화 하나까지 오랜 세월 골동품을 다루며 익힌 눈썰미로 물건들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소소한 행복을 줍니다. 5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더욱 소박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늘 가게에 매달려 있을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세요였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저는 비싼 양복 대신 낡은 청바지를 입고 고급차 대신 15년 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햇살이 가득 들어차고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관광객이나 골동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만 가끔은 진짜 안목 있는 손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며 제가 아는 한 정직하게 물건의 가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 백자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조선 중기 작품으로 보입니다. 유약의 발색과 굽의 형태를 보면 17세기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손님들은 종종 놀라워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제 지식이 때로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오래 하다 보니 눈이 좀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버지, 제발 상견례 때는 좀 근사하게 입고 가요. 문득 딸 수민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수민이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연구원으로 일하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 전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딸을 잃는 것 같은 서운함과 동시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죠. 수민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약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자랑스러운 딸이죠. 지금은 국내 최대 제약회사의 연구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딸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빠, 태준 씨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대기업 부사장이셔서 체면을 중요시하시거든요. 수민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는 20년 넘게 손님 상대하면서 안 해본 처세술이 없어.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충분히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의 눈에 골동품 가게 주인이 어떻게 보일지, 그들이 제 직업을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립니다. 오래된 나무 선반 위의 도자기들이 햇빛을 받아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 폭풍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는 차 안에서 계속 제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민아, 태중군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아버지는 강민석 씨라고 SK그룹 계열사 부사장이세요. 어머니 박영희 씨는 전직 대학 교수셨고요.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시고 좀 격식을 중요시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대기업 부사장과 전직 교수, 그들의 눈에 저는 어떻게 비칠까요? 그저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일 뿐인데.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태준 오빠는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대요. 그리고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수민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 딸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사이로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강민석 씨는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그의 아내 박영희 씨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첫인상부터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 옆에 앉은 태준이는 우리를 보자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민아.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예비 사돈 부부의 차가운 눈빛에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강민석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석입니다. 태준이가 수민 양에 대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이시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아내 박영애 씨도 미소를 지으며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글로벌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공부는 어디서 했어요? 서울대 약학과를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수민이의 대답에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영애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서울대요? 저희도 서울대 동문이랍니다. 어느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셨나요? 수민이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민이의 학벌과 직업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고 정작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강민석 씨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수민 양,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촌에서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동품 가게요? 강민석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남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말에 수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강민석 씨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태준이 같은 아이에게는 좀 더 어울리는 배경의 가정을 기대했습니다. 태준이가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다 보니 사회적 위치도 있고 아버지, 태준이가 당황한 듯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버드 출신의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인데 장인어른께서 좀 더 사회적으로 수민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정말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수민이의 반응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양반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데 예비 안사돈도 차갑게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이제 곧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받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가족은 그에 맞는 품위와 배경이 필요한 법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사장님, 박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직업? 학벌? 아니면 재산? 강민석 씨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기준인 것은 부정할 수 없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만약 대기업 임원이나 유명 대학 교수였다면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셨을 겁니까? 강민석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닌 가정에 불과하니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매우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지금 제 딸을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과 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강민석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 선생, 당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골동품 가게 주인과 사돈을 맺는 것이 태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생활에서 인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와 제 딸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수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수민아, 제발 잠시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수민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아, 넌 좋은 청년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뿐이야. 우리 수민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강민석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만 가시죠. 어차피 우리도 이 만남을 다시 생각해 보려던 참이었으니까요. 우리 태준이에게는 더 어울리는 신부감이 많습니다.
그 말에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민아, 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마. 가자. 저희가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박영애 씨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수민 양이 아깝네요. 좋은 집안 딸인 줄 알았더니.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제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박영애 씨, 제 딸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 누구의 배경이나 도움 없이 말이죠. 그게 진정한 좋은 집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수민이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태준이는 뒤에서 수민이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 나왔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수민이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수민아. 태준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란다. 특히 저런 부모님 밑에서는 너희 관계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포기하기 싫어요. 태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때 주차장으로 태준이가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아버님, 제발 기다려주세요. 저는 수민이를 차에 태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하지. 너희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이건 결혼을 진행하기에 좋은 시작이 아니야. 수민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군. 태준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민이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수민이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소파에 웅크린 채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태준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가 조금 전에는 내가 한 말은 지금 상황에서의 판단이었어. 태준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결국 길은 열릴 거야. 하지만 지금은 좀 기다리자. 수민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모욕적인 경험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온 제 삶이 한순간에 불안정한 장사꾼으로 취급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골동품 가게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 어조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태준 오빠가 어젯밤에 계속 전화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수민이는 쓴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밤사이 마음이 조금은 진정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서재에 있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 첫 직장에서의 모습, 해외 출장 때의 기념사진들. 저는 이 모든 것을 딸에게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골동품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제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야, 민준아.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운명의 장난 같은 우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상황이 제게는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강남에 새로 문을 연 은성미술관에서 출품한 고려청자 몇 점이 진위 여부에 의심이 가는데 감정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성미술관? 그게 어디? 최근에 강민석이라는 분이 대기업 부사장으로 은퇴하면서 개인 소장품으로 오픈한 곳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강민석이라고? 네, 아세요? 최근에 문화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고가의 유물들을 많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전이 그의 미술관 첫 대형 행사인데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무시했던 그 강민석이 지금 제 도움을 필요로 한다니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한번 살펴볼게.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신원은 일단 밝히지 말고 그냥 박물관에서 추천한 감정사라고만 해. 이름도 다르게 알려줘. 네. 왜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심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제 진가를 보여줄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민이에게는 아직 이 상황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이민준에게서 받은 전화와 상견례 자리에서의 모욕적인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골동품들의 향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 공간은 언제나 저에게 평온함을 주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민석의 미술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오만함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 전문가로서 윤리적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오전에 몇 명의 손님이 다녀간 후 저는 강민석의 미술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재의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소에는 꺼내지 않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고고학과 졸업장, 문화재청 근무증명서, 국제문화재 감정사 자격증, 유네스코 자문위원 위촉장. 이런 것들을 꺼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만들어 두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제 명함이 있었습니다. 정호준, 국제문화재감정협회 한국지부장. 명함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간혹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청운당의 평범한 주인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다음으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확대경, 특수조명, 미세 측정 도구. 이 모든 것들은 문화재 감정의 필수적인 장비들이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 이 도구들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이 아닌 격식을 갖춘 어두운 색의 정장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문득 이것이 일종의 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골동품 가게 주인 정호준이 아닌 국제문화재 전문가 정호준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민준과 약속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제가 오후에 미술관을 방문하겠다는 말에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술관 큐레이터에게 연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성함을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김준호라고 해. 국립중앙박물관 자문위원이라고만 알려주면 돼. 네. 가명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유물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민주는 의아해하면서도 제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의 오래된 차를 타고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강민석을 만나기 전에 먼저 유물들을 확인할 것. 둘째, 제 진짜 신분은 절대 밝히지 않을 것. 셋째, 전문가로서 정직하게 유물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것. 이것이 제가 세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은성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동아시아 문화유산 특별전 준비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술관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준호 선생님이신가요? 이민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 최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지연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미술관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와주셔서 사실 우리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수장고로 향했습니다. 최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최근 홍콩 경매에서 고가의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구입하셨어요. 다음 달에 열릴 특별전의 핵심 전시품들이죠.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협력 전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물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구입하신 건가요? 약 3개월 전이요. 관장님께서 은퇴 후 문화재 수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매 시장에는 초보 수집가들을 노리는 위조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가의 동양 도자기는 위조가 빈번한 분야였죠. 수장고에 도착하자 최지연은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온도와 습도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여러 진열장 안에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쪽이 문제가 되는 유물들입니다. 그녀가 안내한 진열장에는 고려청자 3점과
조선백자 2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지만 제 눈에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장비를 꺼내 세심하게 유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확대경으로 유약의 질감을 확인하고 특수 조명으로 표면의 미세한 균열을 관찰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감정 작업이었지만 손과 눈은 여전히 예전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 30분간의 면밀한 검사 후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려청자 3점 중 2점과 조선백자 1점이 확실한 위조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검사가 필요했지만 역시 의심스러웠습니다. 큐레이터님, 안타깝게도 이 유물들 대부분이 진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밀 분석을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확실합니다. 특히 이 고려청자는 유약의 발색과 태토의 질감이 현대에 제작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특별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이 유물들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얼마 정도인가요? 총 5억 원 정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조품에 그렇게 큰 돈을 지불했다니 강민석의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정말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오후에 미팅이 있으셔서 곧 돌아오실 겁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수장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그 남자는 바로 강민석이었습니다. 지연 씨, 문화재 감정 전문가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자문위원입니다. 강민석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림새였고 안경까지 쓰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석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품들은? 저는 전문가다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검토한 유물 중 상당수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제가 홍콩 소더비에서 직접 구입한 겁니다. 감정서도 있고요. 경매시장에서도 위조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교한 위조 기술로 인해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민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특별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많은 귀빈들을 초대했고 언론에도 홍보가 됐는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복수할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저 유감입니다만 위조품으로 전시회를 열 수는 없겠죠라고 말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투자한 돈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재 전문가로서의 양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수민이와 태준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민석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어떤 대안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품 유물을 대여받는 겁니다. 위조로 판명된 유물은 전시에서 제외하고 대신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전시를 구성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 측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강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우선 문화재에 대한 진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제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물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매회사의 감정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면 과연 이렇게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박물관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내일쯤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민석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관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민준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강민석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민이는 제 정장 차림을 의아해하며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지만 저는 오랜 지인을 만났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수민이는 여전히 태준이와 연락하고 있었고 그가 부모님을 설득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위로했습니다. 아직은 제 계획을 말해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서재에 들어가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동료였던 그는 제 요청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 승낙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부탁하는 거라면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자네가 직접 전시 기획에 참여해주게. 그래야 우리 소장품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될 테니까. 알겠네. 그렇게 하지. 고맙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강민석의 미술관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김준호라는 가명으로 은성미술관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받을 유물 목록을 작성하고 전시 구성을 기획하는 과정은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전문가로서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민석은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 앞에서 그는 겸손함 그 자체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 전시회가 성공하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그의 공손한 태도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때마다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골동품 가게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라는 모욕적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민석이 아들 강태준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다행히 그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입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 덕분에 전시회가 살아났다고 하셔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은 상견례 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짙은 다크서클과 피로에 절은 표정이 그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았는데 가기 전에 전시회 준비를 좀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강민석이 나가고 사무실에 둘만 남았을 때 강태준은 예상치 못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 아버님이 북촌에서 골동품 가게를 하세요.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고려청자가 있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제 가게의 청자를 기억하고 있다니. 그런데 제가 그분 아버님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분의 직업을 무시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정말 수민이를 사랑하고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법입니다. 제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수민이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강태준처럼 수척해 보였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으셨네요. 요즘 뭐 다른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응, 좀 특별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 곧 다 끝날 거야. 수민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궁금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미술관에서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술관에서 전시회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강민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침울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민석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실, 태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태준과 수민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로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강민석의 후회와 자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직업과 지위로만 판단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제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나 봐요. 상견례 자리에 그 오만한 사람은 온데간데였고 눈물을 머금은 한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복수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제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후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강민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복수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과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진심이 전해진다면 상대방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시 준비는 더욱 속도를 내어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모든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한 유물들이 도착했고 전시장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미술관에 찾아왔습니다. 국제문화재감정협회 회장인 장석호였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동료였고 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장석호가 저를 알아보고 실수로 제 정체를 밝힐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시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국제문화재감정협회 회장 장석호입니다. 그는 마치 저를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와 악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장석호는 강민석에게도 인사한 후 전시 준비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방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여된 유물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시 환경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장석호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호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가명을 쓰고 있는 거지?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강민석과의 인연,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해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비밀로 할 생각이야? 개막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곧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야.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했는지 확인한 후에 장석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심해, 호준아. 이런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그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민석과 함께 전시장을 점검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민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수민이를 데리고 전시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민이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순간 전시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강민석과 강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수민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빠라고요? 김 선생님이 수민 양의 아버지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가 아니라 정호준입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골동품 가게 주인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럼 상견례 때 수민 양의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강민석은 충격에 휩싸인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수민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비밀로 하신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전시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민이의 놀란 눈빛, 태준이의 혼란스러운 표정, 그리고 강민석의 창백한 얼굴,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난 순간 그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북촌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호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문화재감정협회 한국 지부장이기도 합니다. 강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부장이라고요? 그럼 그날 상견례에서 네, 그날 당신이 무시했던 골동품 가게 주인이 바로 저입니다. 수민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서서히 이해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래서 요즘 늦게 들어오시고 정장을 입으셨던 거예요? 이 미술관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강민석이 갑자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선생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직업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민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 강태준을 바라본 후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과 수민 양의 관계도 제가 다 망쳐놓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민이와 태준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시장 문이 열리고 박영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시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강민석이 급히 아내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영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남편과 마찬가지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말에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 이별 후의 재회는 언제나 그렇듯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법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재청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재 전문가로서의 경력, 그리고 20여 년 전 소박한 골동품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던 이유까지 제 인생의 여정을 처음으로 타인에게 상세히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타이틀보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골동품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이 저에게는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영희의 말에 강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제 유물들이 위조품인지 알아보지 못했는지, 왜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익숙했던 거군요. 그의 깨달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 순간 태준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수민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된다면 그것은 제게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아, 중요한 것은 내 허락이 아니라 수민이의 마음이야. 내가 진정으로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기쁘게 너희의 결합을 축복하마. 태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수민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이도 행복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강민석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 선생님, 이번 전시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전시 개막일 은성미술관은 국내외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한 진품 유물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강민석은 개막 연설에서 저를 특별히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재 감정 전문가이자 이번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국제문화재감정협회 한국지부장을 맡고 계신 정호준 박사님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속에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그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도 겉모습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도 있었고, 제 골동품 가게를 찾던 단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2달 후 수민이와 태준이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진행된 소박한 행사였지만 그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약혼식 날 강민석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여전히 그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행복입니다. 화려한 타이틀이나 명성보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부입니다. 강민석은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수민 양이 그토록 아버님을 존경하는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저도 당신도 모두가. 이제 저는 69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골동품들을 정성껏 닦습니다. 때로는 국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위와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니까요. 저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이 되었고, 복수하려 했던 마음은 이해와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임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아야 함을 저는 평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